37페이지의 핵심 문제입니다. 집에서 다 풀어오셨죠? 네, 좋습니다. 1번. 효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선택지 1번. 한 종류의 효수는 한 종류의 기질의 반응에 관여한다. 당연한 얘기죠. 1번 맞고. 그럼 남은 2, 3, 4번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되죠.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 증가한다 그랬는데 무기촉매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계속 증가하죠. 무기촉매는 내용에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런데 효수의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가장 높은 온도를 무슨 온도? 그렇죠. 최적 온도라고 했고 최적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을 때 반응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은 왜? 그 이유는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이다. 효소가 변성된다는 얘기는 그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 구조가 달라지니까 기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모든 효소의 최적 pH는 7이다. 이건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작용하는 펩신의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의 경우에는 최적 pH가 2 정도가 되고 여기에 다른 게 있다. 4번 모든 효소는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다.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는 효소는 없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리고 어떤 단백질은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답은 1번. 2번. 효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방금 주성분 단백질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2번.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2번이 답이고. 3번.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최적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맞고요. 4번. pH의 영향을 받는다.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최적 pH가 7, 아밀라제, 입에서 녹말을 분해하는 요소인 아밀라제의 경우에는 pH 7을 벗어나면 7보다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pH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죠. 답은 2번. 3번. 효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죠. 다만 반응 중에는 약간 변하죠. 하지만 반응이 다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1번 맞고 1번이 답이고요. 그럼 나머지 또 어디가 틀렸는가 봐야 되죠. 2번. 효소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pH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pH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3번. 하나 효소는 여러 가지 기질과 반응한다. 아니라고 했죠. 한 가지 기질에만, 실은 효소와 기질이 되게 직접 반응하는 거 아니죠. 한 가지 기질의 반응에만 관여한다. 4번. 효소는 활성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4번 문제. 효소의 기질특이성 설명한 내용을 옳은 것은 기질특이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요소가 한 가지 기질의 반응에만 관여한다. 예를 들면 아밀라제는 녹말만 분해시킨다. 단백질과 지방은 분해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2번에서 아밀라제가 위에서 녹말을 분해하지 못하는 것은 침의 pH가 7인데 위의 pH가 2죠. 그러니까 아밀라제 최적 pH 7, 2에서는 작용을 못하죠. pH 때문이고. 3번 배꼽티를 자주 입는 여성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배의 온도, 그러니까 내장기관, 위 소장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죠. 이거 온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4번 펩시노겐은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다. 맞는 말이지만 기질특이성은 아니죠. 이 말은 펩시노겐은 효소로서의 기능을 못하죠.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작용을 한다. 답 1번이고. 5번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은 1번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점액덩어리 생긴다. 이건 효소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식혜를 만들 때 녹말이 엿당으로 변하는 것은 그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사용하는데 그 엿기름물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맞고.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 밥에 있는 주성분 녹말은 단맛이 안 나죠. 다당류니까. 그런데 자꾸 씹다 보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고 그 엿당이 단맛이 나죠. 그러니까 맞죠. 4번 상처가 난 곳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거품이 난다. 이것은 과산화수소가 그 효소에 의해서 상처난 부분의 그 효소에 의해서 그 효소 카탈라제죠. 카탈라제 또는 카탈리스라고 발음하죠. 반응 개수까지 맞추면 과산화수소 2 빠졌네요. 과산화수소가 2분자의 물과 1분자의 산소로 분해되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효소 반응. 답은 1번. 자, 단원 테스트 2장에서의 물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내용과 그리고 제3장의 효소에 대한 5문제 봅시다. 자, 1번.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 ATP를 필요로 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 물질 수송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확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 이동한다 그랬지. 기체 상태라면 분압차에서 고분압에서 저분압으로 기체 이동하는 거 확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체의 예를 들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또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교환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했죠. 물론 확산을 더 나누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기체교환은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죠. 산소, 이산화탄소 등. 그러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차이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촉진 확산의 경우에 ATP 소모는 없다. 그럼 두 번째가 삼투현상. 삼투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물의 확산. 반드시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능동수송. 그래서 물질들의 일반적인 이동 경향은 고농도에서 저농도인데 능동수송은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러니까 이때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주로 ATP를 소모하고, 그리고 이때 역시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다. 단백질에 의해서. 그리고 입자가 너무 큰 경우에는 막의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세포 내 섭취하고 그리고 세포의 배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면 소포체에서 가공이 일어나고 변형 그리고 골지체에서도 변형이 일어나고 세포막과 융합해서 밖으로 내보낼 때 세포의 배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젖단백질이나 효소 분비할 때 세포의 배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막의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때 ATP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당연히 ATP를 필요로 한다. ATP 소모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에서 항상 세포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에 나트륨의 농도가 더 높다 그랬어요?